겨울의 마지막 날씨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밤새 이어진 교통사고 환자들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외과과장은 36시간째 수술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눈 밑의 그늘이 그의 극도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수 간호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한 케이스만 더 하겠습니다. 젊은 환자라 시간이 급해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은은한 수술실 조명 아래 태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36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아, 잠깐 나와보겠니? 수술실 입구에 시아버지 강원석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 수술만 끝내고 뵙겠습니다. 원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있는 한 절대 수술실을 비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화과 진료를 마친 한은주가 수술실 앞 대기실로 왔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지 벌써 2시간째였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끝날 수술이었습니다. 은주야.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태준 오빠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부터 계속 수술실에만 있었는데요. 은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순간적인 어지러움이 태준을 덮쳤습니다. 보조의사가 건넨 새 메스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이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환자의 개복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새 장갑과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태준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환자는 무사히 소생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태준은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오빠, 상처부터 치료하고 가요. 은주의 말에 태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 불임 클리닉 예약된 거 잊지 않았지?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사이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올랐고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의 폐혈성 쇼크 상태에서 나온 세균이 작은 상처를 통해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태준의 상태는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호전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원석도 매일 밤 아들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은주야. 잠깐 의식이 돌아온 순간 태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소원은 이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의 단조로운 경고음이 차가운 병실을 울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병원은 여전히 겨울의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은주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진료가 시작되고
첫 환자인 5살 배기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청진기를 대자 아이는 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편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민이 용감하네요. 은주의 말에 아이는 슬며시 웃었지만 아이 어머니는 서둘러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원장님 며느리 맞지? 남편 잃고 아직도 병원에 나온대. 그러게요. 애들 진료까지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맡기나.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원석은 소아과 병동을 지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진료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트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조용히 다가가 은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차트를 집어들고 그녀를 깨우려는 찰나 늦은 회진을 돌던 전공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석과 눈이 마주친 전공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에서는 묘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원장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이야기. 그 눈빛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스테이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은주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원석이 매일 밤 소아과 병동을 찾는다는 사실을 들먹였고 다른 누군가는 둘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원석은 평소처럼 매일 밤 소아과 병동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때로는 도시락을 들고서. 그럴 때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원석이 은주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순수한 걱정과 연민으로 시작된 관심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의 행정부장은 매일 밤 이어지는 원장과 며느리의 만남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원석의 집무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원석이 그녀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은주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를 기피한다는 이야기, 병원 평판이 나빠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장과 며느리의 수상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원석은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은주가 병원 뒤편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그녀의 어깨는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원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병원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은주의 진료를 피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물며 청소부 아주머니조차 은주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장님 며느리가 맞아요?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수상하대요. 이런 소문들이 복도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마다 은주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병원이 태준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태준의 옛 진료실 함께 거닐던 병원 정원, 마지막으로 그를 본 중환자실까지 모든 것이 태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김영의 행정부장이 올린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아과 외래 환자가 한 달 새 40%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석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은주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원석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지하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쌓여있는 서류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함께 있었대요. 원장님이 매일 밤 찾아가신다면서요? 지난번에는 머리카락도 만지고 누군가 휴게실 문을 닫았지만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주는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태준과 함께 이 풍경을 보았는데 문득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료실 문틈 사이로 원석과 은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석이 은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병원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원장이 며느리에게 은밀한 봉투를 건넸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해외 도피를 위한 서류라고도 했습니다. 이틀 후 의국에서는 전공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도 고인의 아내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말끝을 흐리는 전공의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원석의 집무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을 떠나겠다는 은주의 사직서였습니다. 문을 열려던 그 순간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원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영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사직서가 바스러질 듯 구겨졌습니다. 소문은 이제 병원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지역 의사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위신이 걸린 문제라며 누군가는 감사를 요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은주의 진료실은 점점 더 한산해졌습니다. 접수대에서는 은주의 진료를 예약했던 환자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은 날카로웠고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석의 집무실에서는 매일 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병원은 또 다른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원석이 은주와 함께 해외로 떠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둘이 도피성 동반 출국을 준비한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고 그 시선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지하 문서고의 불빛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는 원장 사퇴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우연히 닿은 서류철. 태준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던 그녀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태준의 서명이 선명한 문서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자보관동의서. 김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는 태준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불임치료 과정에서의 정자보관.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아내의 사용 동의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원석과 은주에게 던진 냉담한 시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그 비밀스러운 만남들, 모든 것이 이 문서 한 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원석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려는 찰나 김영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사회 시작 전에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원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영희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이사들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된 태준 과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원석과 은주를 의심했던 눈빛들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모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리고 며느님은 남편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의심의 눈초리만 보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새로운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수군거림도 멈추었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한 시선들이 은주를 향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주에 대해 가장 많은 험담을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진료실 앞에는 어느새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세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은주가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과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원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준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원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에 대해서.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 같았습니다. 병원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은주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동안의 냉담했던 태도를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의국에서는 전공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마지막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준비해둔 그의 사려 깊은 마음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태준 선배님다운 결정이었네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복도 끝에서는 김영희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정희숙 원장의 진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임클리닉의 문 앞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정 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시술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 원장은 태준의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친언니처럼 지켜보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들은 매일 아침 은주의 진료실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환자들의 어머니들은 그녀를 더욱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진료실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은주를 따랐고 부모들은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은주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석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며느리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태준 오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원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남편은 늘 한 발 앞을 내다보던 아이였어. 마지막까지도 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생각했던 거지. 원석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번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은주의 상태를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김영희는 은주의 진료 일정을 조정하며 그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당직을 조정해 은주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갈 무렵 병원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주의 뱃속에서 건강한 심장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실에서 울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원석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겠구나. 태준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겨울이 다가올 무렵 은주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향해 병원 직원들이 작은 환송회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꼭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은주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첫 눈이 내리던 날 아침, 병원은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은주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눈매는 태준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은 1년 전 태준을 떠나보낸 그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품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은 지난날의 아픔을 덮어주듯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구나.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안고 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보조 강사가 무슨 수학을 가르친다고? 스타 강사 박민수의 차가운 말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낡은 필기구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하이브레인 학원의 보조 강사 이수빈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일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가 된 후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았습니다. 지방대 출신, 보조 강사, 백수의 딸. 하지만 그곳에는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숙자, 일명 청소 할머니입니다. 75세의 작은 체구를 가진 할머니는 매일 새벽 학원을 청소하셨습니다. 까만 청소복을 입고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어내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뭔가를 적어내셨죠. 처음에는 저도 도대체 왜 저러실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박민수 강사의 특별 강연이 있던 날이었죠. 저는 보조 강사로서 뒤에서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문제입니다. 작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마지막 문제를 변형한 건데요. 솔직히 저도 이거 풀어내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풀어야 하나요? 순간 박민수 강사님의 얼굴이 굳더니 당황한 듯 움직이다가 옆에 있던 커피를 엎지르고 말았어요. 때마침 청소 할머니가 지나가시기에 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걸레로 커피를 닦으시다가 칠판을 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코시 수열 대신 피타고라스 수열을 쓰면 더 쉽게 풀릴 텐데. 그 순간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청소 할머니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실 줄이야. 박민수 강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청소 할머니를 교실로 들인 게 저였으니까요. 박민수 강사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저를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보조 강사가 주제도 모르고 나서더니 이제는 수업 진행에도 방해가 되는군요. 매일 아침 학원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학원비가 비싼 만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까다로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박민수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그냥 프린트물만 나눠주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게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고급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 앞에서 박민수 강사는
절 더욱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SKY 출신도 아닌 사람이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 견뎌보려 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박민수 강사에게 들킬 때면 또다시 쓴소리를 들어야 했죠. 보조 강사 주제에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당신 때문에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날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제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설명하려는 순간 박민수 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수학은 그냥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정시까지 얼마 안 남은 고3들한테는. 이 문제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보조쌤은 뒤에 가서 프린트나 정리하고 계세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하시던 할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수빈 선생님, 또 우시나요? 할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말없이 옆에 계셨죠. 그날도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그 수첩에 뭘 적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수학 공식들과 문제풀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학생들이 버린 연습장을 보면서 적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수학이란 게 말이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각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한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청소 아주머니가 되어 있는 이유를. 40년 전 일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저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출신 수학자였죠. 아들 민준이는 6살이었는데 그 나이에 벌써 미적분을 이해하는 천재였어요.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까만 머리에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아침 절 안아주면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라 그런지 수를 다루는 감각이 정말 특별했죠. 매일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수학 퍼즐을 풀었어요. 엄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더 쉽지 않아요? 하면서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날씨였죠.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을 새는 걸 좋아했거든요. 엄마, 오늘은 빗방울이 피보나치 수열처럼 떨어져요. 하면서 절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날은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신이 나서 자신의 수학 노트를 들고 다녔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새로 만든 수열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학회 발표가 있었어요. 서두르다가 그만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급하게 건너다가 제가 민준이 손을 놓쳤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절 책망했죠. 당신은 수학자이기 전에 어머니였어야 했다고. 결국 이혼했고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네, 맞아요. 밤낮으로 일만 했죠. 잠시라도 쉬면 민준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으니까.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그날부터 이렇게 학생들의 연습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이 문제들을 보면서 기도했죠. 부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들처럼 수학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수빈 선생님,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수학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분이라는 걸. 다들 선생님을 무시할 때도 저는 보았어요. 밤늦게까지 학생들 연습장을 들여다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제 아들이었다면, 민준이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을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절 처음 보셨을 때부터 제가 미친 할머니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유일하게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신 분이었죠. 고마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학원의 중간고사 성적 발표일이었습니다. 박민수 강사는 갑자기 전체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수 강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최근 우리 학원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보조 강사가 몰래 학생들을 가르친 탓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조 강사 이수빈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무자격으로 교습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틀린 풀이 방법을 가르쳐 학생들의 성적을 떨어뜨렸죠. 스크린에는 제가 밤늦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을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던 거군요. 이런 무자격자를 둔 학원이 말이 됩니까? 당장 잘라야 해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박민수 강사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청소 아주머니와 결탁해서 제 수업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빈 씨가 고용한 사람일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까지 의심받게 만들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수빈 강사를 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한 청소 아주머니도 내보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증거를 보여주세요. 박민수 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주제에 실력이 있다고요? 게다가 당신이 가르친 학생 명단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릴까요? 분명 조작된 자료일 텐데 제게는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칠째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던 교무실 구석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학원은 제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교습 부적격자라는 낙인과 함께. 이제 저는 다른 학원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빈 강의실에 홀로 남아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학은 답이 하나가 아니란다. 진실도 마찬가지지. 그때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도 모르게 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진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웅성거렸고 박민수 강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는 수학교육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소집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분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수학교육재단 이사장 이숙자입니다. 박민수 강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매일 밤 이 학원을 청소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박민수 강사님, 3월 15일 특강에서 쓰신 풀이법은 1985년 소련 교과서에서 베낀 것 아닙니까?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4월 2일 강의에서 제가 개발했다고 하신 그 증명법. 1992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기출문제 답안 아닙니까? 제가 그 대회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말이죠. 박민수 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당신이 무슨 거짓이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그 문제 하나를 내드릴까요?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박민수 강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 수학계를 떠나 숨어 살았죠. 하지만 15년 전부터 이 재단을 설립해 진정한 수학교육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이 학원가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학부모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저 점수만 높기를 바라십니까? 이수빈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의 진짜 성적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제가 도와준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크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보여드린 자료는 조작된 것입니다. 이수빈 선생님은 매일 밤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 씨, 이제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5년 전 제가 실수로 놓쳐버린 아들처럼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입니다. 학원 인수인계 자료를 내일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절 사실은 교육청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박민수 강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강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수빈 선생님은 오늘부터 이 학원의 수학교육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진정한 수학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꿈꾸던 진짜 수학교육을, 제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수학의 아름다움을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의미, 참된 교육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결국 학원계를 떠났고 교육청 조사로 그의 다른 비리들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표절한 문제들, 조작된 성적들, 그리고 수년간의 불법 촬영까지. 그는 더 이상 강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학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미래수학. 할머니와 제가 함께 지은 이름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제게 엄마가 되어주셨고 저는 그분의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늘었네요. 엄마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출근하십니다.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그 낡은 수첩은 들고 다니십니다. 우리 학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적 순이 아닌 발견의 즐거움 순으로 반을 편성했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수학에 두려움을 가진 학생, 수학이 궁금한 학생들. 각자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선생님, 제가 새로운 풀이법을 찾았어요. 와, 정말 독특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니? 그게요. 어제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더 이상 답만을 외우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닙니다. 수빈아, 나는 이제 알아. 민준이가 왜 그렇게 수학을 좋아했는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매일 깨닫는단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학생들의 노트를 함께 봅니다. 엄마는 여전히 메모를 하시지만 이제는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성장을 기록하시죠.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박민수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학이 처음으로 재미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자기 전에 수학책을 읽어요. 마치 동화책처럼요. 수학은 결코 성적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십니다. 수학은 사랑이란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지.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진심이 만든 필연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와 제가 함께 교실을 돕니다. 더 이상 청소가 아닌 축복의 의미로요. 그리고 학생들의 책상마다 작은 쪽지를 남깁니다. 오늘도 너의 생각이 궁금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테니까.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가끔 밤늦게 불 켜진 교실을 지나다 보면 학생들이 모여 수학 문제로 토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지금도 우리 엄마는 매일 밤 그 낡은 수첩을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도를 하신답니다. 모든 아이들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민준이처럼, 수빈이처럼, 그리고 이 교실의 모든 아이들처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보조 강사에서 시작해 진정한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한 청소 할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수학과 싸우는 학생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도 반드시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학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